38년을 성실하게 일했고 평생 남의 말 안 믿고 돌다리만 두들기며 살았습니다. 제 목표는 거창한 부자가 아니었어요. 딱 우리 손주 녀석 좋아하는 딸기 살 돈, 하루 3만 원만 벌자고 시작한 주식이었죠. 그렇게 소박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 소박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욕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을 누군가가 정확히 파고들었어요. 오늘은 제가 2억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잔혹한 사냥 수법을 제 아픈 기억과 함께 담았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침 6시가 되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없어요. 그냥 몸이 알아서 깨요. 38년을 그 시간에 일어난 사람이니까 이제 갈 곳도 없는데 몸은 여전히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참 우습지요. 퇴직한 지는 꽤 됐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처음 퇴직했을 때는 솔직히 좋았습니다. 드디어 쉬는구나. 이제 내 시간이다. 그런 생각에 첫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어요. 늦잠도 자보고 낮에 아내랑 동네 한 바퀴도 돌고. 근데 있잖아요. 그게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달라지더군요. 시간이 너무 많은 게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게, 갈 곳이 없다는 게, 그게 이렇게 사람을 무겁게 짓누를 줄은 퇴직하기 전엔 정말 몰랐어요. 텔레비전을 켜봤죠. 낮 드라마, 뉴스, 다큐멘터리. 처음엔 재밌었어요.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네 하면서요. 근데 그것도 한 달 지나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채널 돌려봤자 뻔하고 앉아있으면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 등산도 해봤습니다. 동네 뒷산인데 혼자 올라가서 정상에 서면 바람은 시원하고 경치는 좋은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건가? 같이 올라온 사람도 없고 내려가도 기다리는 것도 없고 그 허전함이 바람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더군요. 그러다 시작한 게 주식입니다. 딱 1년 됐어요. 제가 먼저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아는 형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 시작한 겁니다. 성씨가 심심한 것보다 낫다. 공부도 되고 용돈도 되고. 그 한마디에 혹해서 시작했어요. 처음엔 진짜 공부를 했습니다. 유튜브도 보고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왔어요. 줄이니 탈출이니 처음 하는 주식이니 하는 책들.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제법 열심히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책이랑 현실이 다르더라고요. 뉴스 보고 좋다 싶어 샀더니 떨어지고 이제 올랐다 싶어서 팔았더니 그 다음날 더 오르고. 아이고,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걸 몸으로 느끼는 데는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퇴직금 받을 때 따로 빼놓은 돈이 1,000만 원이에요. 이 돈으로만 하자. 이 돈은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돈으로만 하자. 그렇게 스스로 선을 그었습니다. 아내한테도 말했어요. 여보, 나 주식 좀 해보려고. 근데 딱 이 돈으로만 할 거야. 다른 데 손 안 댈게. 아내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한숨 한 번 쉬고는 당신이 알아서 해요. 그러더군요. 그 말이 허락인지 포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소박하게 잡았어요. 하루에 딱 3만 원. 그게 전부입니다. 왜 3만 원이냐고요? 우리 손주 녀석이 딸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마트 가면 딸기 코너 앞에서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아이예요. 요즘 딸기 한 팩에 15,000원 하잖아요. 그거 2팩이면 3만 원입니다. 손주한테 딸기 사줄 수 있는 돈. 그것만 벌면 저는 그날 창을 닫고 허 웃었어요. 오늘도 했다. 그 기분 하나가 저한테는 출근한 것 같은 뿌듯함이었습니다. 아침에 이 방에 들어오는 것도 좋았어요. 아들 녀석이 쓰다가 준 낡은 컴퓨터, 오래된 나무 의자, 창밖으론 산이 조금 보이는 작은 방. 거창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제자리라는 느낌이 있어요. 컴퓨터 켜놓고 커피 한 잔 들고 앉으면 오늘 장이 어떻게 열릴까 하는 기대감에 기분이 묘하게 설레기도 했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이면 충분해요. 아, 이런 거 모릅니다. 저는 누런 봉지 뜯어서 뜨거운 물 부으면 그게 제 모닝커피예요. 그렇게 1년을 했어요. 잃기도 하고 조금 벌기도 하고 크게 잃은 적도 없고 크게 번 적도 없고 그래도 하루하루 앉아서 숫자 들여다보는 게 저한테는 낙이었습니다. 갈 곳이 생긴 느낌,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좋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세상이 자꾸 앞서 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트를 갔는데 계란 한 판 값이 깜짝 놀랍고 삼겹살 코너 앞에서 가격표 보다가 그냥 돌아서고 아내랑 카트 밀면서 이건 다음에 사자, 저건 없어도 되지. 그러다 계산대 앞에 서면 영수증이 생각보다 기네요. 연금이 나오긴 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것, 퇴직할 때 남은 것 합쳐서 나오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면 넉넉하다 싶었는데 요즘은 어쩐지 빠듯해요.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는데 통장은 그대로인데 세상만 비싸진 느낌입니다. 애들한테는 말 못해요. 아들은 이제 막 집 사느라 대출 받았고 딸은 아이 키우느라 허덕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돈 걱정을 입에 올리면 저도 자존심이 상하고 애들도 마음이 무거울 테니까 그냥 혼자 삭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3만 원이 조금 초라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딸기 2팩이면 됐던 마음이 어느새 조금씩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손주 학원비를 보태주고 싶다. 딸 전세 만기 때 조금이라도 얹어주고 싶다. 자식들한테 뭔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다. 그 마음이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소박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욕심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던 거죠. 그 작은 틈이 나중에 얼마나 큰 구멍이 될지 그때의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소랑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들고 방에 들어와서 컴퓨터 켜놓고 장 열리기 기다리면서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예요. 내일 상한가 확정 종목 무료 제공 중. 선착순 마감 임박. 저 원래 이런 거 바로 지웁니다. 스팸이잖아요. 살면서 이런 문자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주식 시작하고 나서는 더 많이 오더라고요. 어디서 번호를 알았는지 하루에도 2~3개씩 이런 게 옵니다. 근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지우려고 했는데 그냥 멈춰버렸어요. 믿져야 본전이지. 그 생각 하나로 그냥 뒀습니다. 다음날 장이 열리고 문자에서 알려준 종목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진짜 오르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이겠지 했어요. 주식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 거니까. 찍어도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 다음날 또 문자가 왔어요. 또 다른 종목이에요. 이번엔 좀 더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장을 봤더니 또 오릅니다. 이게 뭐지? 세 번째 문자가 왔을 때는 저도 모르게 좀 기다려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알려주나? 이번엔 진짜 따라가 볼까? 그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소액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한 50만 원어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장 열리자마자 화면 들여다보는데 빨간 숫자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그날 7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루 목표가 3만 원인 사람이 7만 원을 번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테는 엄청난 거였어요. 혼자서 공부하고 시작한 주식 투자를 1년 동안 이렇게 확신을 갖고 산 적이 없었거든요. 늘 반신반의하면서 이 종목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면서 조마조마하게 들고 있다가 팔고 그랬는데 이건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내한테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말하면 아내가 또 걱정할 것 같아서 당신 또 무슨 짓 하려고 할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속으로 실실 웃으면서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문자가 왔어요. 이번엔 2 종목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둘 다 확인했어요. 둘 다 올랐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야 싶었어요. 이 사람 진짜 뭔가 아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왜 공짜로 알려주는 걸까? 그 의문이 잠깐 스쳤는데 그냥 봉사하는 사람도 있겠지. 스스로 납득해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어리석은 대목이지요. 세상에 나한테 공짜로 돈 벌어다 줄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그때는 그 당연한 걸 스스로 덮어버렸습니다. 믿고 싶었던 거겠지요. 그 즈음에 며칠 동안 잠이 잘 왔어요. 오래간만에 기분 좋은 잠이. 눈 감으면 빨간 숫자가 올라가는 화면이 보이는 것 같고 손주한테 딸기 한 박스 사줄 수 있겠다 싶고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연락이 더 왔어요.
어르신, 저희 소수 회원만 운영하는 단체 채팅방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초대해 드릴게요. 거기서 더 자세한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단톡방이라는 게 왠지 낯설었어요. 스마트폰 쓰긴 하지만 이런 데 들어가는 건 처음이라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그 마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기대가 됐어요. 여기서 뭘 더 알 수 있을까 하는 기대. 채팅방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채팅방에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뭔가 활기차고 따뜻하고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었어요. 메시지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번 달 용돈 벌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시는지. 저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들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수익 인증하고 웃음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운영자가 저를 알아보는 겁니다. 성식 어르신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어르신. 깜짝 놀랐어요. 수십 명이 있는 채팅방인데 저를 콕 집어서 환영해 주는 거잖아요.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누가 나를 알아봐 준다는 느낌, 반겨준다는 느낌. 어르신, 문자로 드린 종목들 괜찮으셨어요? 네, 덕분에 좀 벌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르신. 앞으로도 저희가 잘 챙겨드릴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챙겨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생각해보면 혼자서 주식 투자 시작한 1년 동안 저는 늘 혼자였거든요. 아내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얘기고 아들한테 물어보면 괜히 걱정시킬 것 같고 유튜브 보면서 혼자 공부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손실 보고 혼자 끙끙대고 그랬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사람이 있고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챙겨준다는 사람이 있고 며칠이 지나면서 채팅방이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컴퓨터 켜면 제일 먼저 채팅방부터 열어보게 됐어요.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가 나왔나? 다른 사람들은 얼마 벌었나? 운영자는 오늘 뭐라고 했나? 채팅방 안에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저 같은 은퇴자도 있고 50대 직장인도 있고 젊은 사람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보다 좀 먼저 들어오신 분이에요.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어르신, 오늘 장 어떠셨어요? 어르신은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이런저런 말을 건네주시는 분이었어요. 채팅방에서 수익 인증이 올라올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달아올랐습니다. 이번에 500 벌었어요. 저는 이번 달에 300 수익입니다. 숫자들이 올라올 때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운영자는 매일 아침 인사를 했어요. 어르신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말이 매일 올라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운영자가 저한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채팅방이 아니라 따로요. 어르신, 잠깐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어요. 나쁜 느낌은 아니었고 뭔가 좋은 소식이 오려나 싶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소수한테만 드리는 비공개 정보가 있는데요. 어르신은 저희가 처음부터 눈여겨본 분이에요. 성실하게 따라와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수십 명 중에 나를 특별히 봤다는 말, 나를 눈여겨봤다는 말.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설계된 말이었겠지만 그때는 진짜로 들렸습니다. 진심으로 들렸어요. 어르신, 이번 기회는 진짜입니다. 저희만 믿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단단한 걸 잡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1년 동안 혼자 흔들리면서 주식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든든한데 기댄 느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함이 전부 가짜였다는 것도, 챙겨준다는 말이 전부 계산된 것이었다는 것도 그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운영자한테 개인 메시지를 받고 나서 며칠 동안은 그냥 지켜봤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 일단 두고 보자. 그게 제 평소 성격이거든요. 조심성이 병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저는 원래 신중한 사람이에요. 퇴직금 받을 때도
다들 부동산이니 뭐니 하는데 저는 그냥 은행에 넣었습니다. 이자가 적어도 안전한 게 낫다고. 그 신중한 제가 1,000만 원으로만 딱 선을 그어놓고 주식을 했던 것도 다 그 이유예요. 잃어도 되는 돈, 생활에 지장 없는 돈, 그 선만 지키면 괜찮다고 믿었으니까요. 근데 운영자가 보내온 말이 며칠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 겁니다. 이번 기회는 진짜입니다. 어르신만을 위해 특별히 드리는 정보예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내 옆에 누워서 천장 보면서 혼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저게 진짜라면, 만약 정말 2배, 3배가 된다면, 그러다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생각하고 며칠을 그렇게 했어요. 채팅방에서는 매일같이 수익 인증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800 벌었어요. 드디어 1,000만 원 돌파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만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겁니다. 다들 저렇게 버는데 나는 하루 3만 원으로 만족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 운영자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어르신 생각해 보셨어요? 이번 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으면 기회가 없어요. 타이밍. 그 말이 또 마음을 흔들었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소액으로는 큰 돈을 만지기가 어렵습니다. 1,000만 원으로 10% 수익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5천만 원이면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커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계산 자체는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더 무서운 말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안 보였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만 합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안 건드려요. 운영자는 내 어르신 뜻을 존중합니다. 하고 물러났어요. 그런데 채팅방에서는 계속 수익 인증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아내가 일찍 잠들고 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안 켜고 어두운 거실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채팅방 스크롤을 올려가면서 수익 인증 글들을 하나하나 다시 봤습니다. 500, 800, 1000, 1500. 그때 갑자기 딸 생각이 났어요. 딸이 전세 계약 만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요즘 전세값이 올라서 재계약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슬쩍 말했던 게 떠오르는 겁니다. 말은 그냥 지나가듯 했는데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아들도 생각났습니다. 집 사느라 대출 받은 거, 이자 낸다고 빠듯하게 산다는 거, 이 나이에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딸기 2팩밖에 없다는 게 그날 밤 따라 유독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딱 한 번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딱 한 번만 제대로 해서 자식들한테 뭔가 하나라도 해주고 그러면 안 되나? 며칠 더 버텼습니다. 그래도 노후 자금은 안 된다. 그 원칙만은 지키자고. 근데 운영자가 또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엔 말투가 좀 달랐습니다. 더 진지하고 더 낮은 목소리로 어르신, 이런 기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입니다. 저도 어르신한테 이런 말 쉽게 안 드려요. 근데 어르신이 안타까워서요. 열심히 사신 분인데 이 기회 놓치시면 저도 마음이 아파서. 안타깝다는 말, 마음이 아프다는 말, 그게 또 왜 그렇게 진심으로 들렸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하다 싶지만 그때는 그 말이 진짜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며칠을 더 고민하다가 저는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내 모르게 꺼낸 통장이에요. 둘이 노후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돈. 손대지 말자고 스스로 약속했던 그 통장. 그 통장을 들여다보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보험도 생각났어요. 아내가 오래전에 들어놓은 건데 보험을 깨는 건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너무 큰 선을 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문득 떠올린 겁니다. 내 보험금에서 빌리는 거니까 아내도 모를 거고 금방 갚으면 되겠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계좌를 확인하고 환급금을 조회하고 숫자들을 더하고 빼고 딱 한 번만, 딱 이번 한 번만 제대로 하고 다시는 건드리지 말자. 자식들한테 뭔가 해주고 나서
조용히 살자. 그 말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몰라요. 다음날 아침,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서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내는 몰랐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밥 차려주고 평소처럼 웃어줬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아침입니다. 돈을 보내고 나서 며칠 동안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는 두근거림인지 불안한 두근거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운영자가 연락을 해왔어요. 어르신 입금 확인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책임지고 운영해 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책임진다는 말, 걱정 말라는 말,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조금 숨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믿어보자. 딱 이번 한 번만. 며칠 뒤에 운영자가 앱을 하나 보내줬어요. 어르신, 이 앱에서 수익 현황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앱을 깔았습니다. 처음엔 화면이 낯설었어요. 이것저것 버튼도 많고 숫자들이 잔뜩 떠 있고, 그런데 제 이름 옆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수익률 200%. 제가 넣은 돈이 벌써 2배가 돼 있었어요.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켜봤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서 여전히 같은 숫자였어요. 그날 저녁에 아내가 저녁 차려놓고 밥 먹어요 하고 불렀는데 저는 방에서 그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금방 가 하고는 한참을 더 봤어요. 밥상에 앉아서도 멍했습니다. 아내가 뭐라 하는데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엔 그 숫자만 맴돌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에 아내가 잠든 다음에 부엌에 나가서 혼자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소주, 컵에 따라서 혼자 홀짝이면서 핸드폰으로 그 화면을 또 봤어요. 여보,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 아내한테 하지 못한 말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평생 넉넉하게 살지 못했어요. 애들 어릴 때 학원 하나 더 보내주지 못한 것, 아내한테 여행 한번 제대로 못 데려간 것, 명절에 처갓집 가면서 빈손 같아 민망했던 것, 그런 기억들이 그날 밤 한꺼번에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달라질 수 있겠다 싶었어요. 이 돈이 나오면 아내 손잡고 여행 한번 가야지. 제주도든 어디든 손주 이름으로 적금도 하나 넣어줘야지. 걔가 대학 갈 때쯤 꺼낼 수 있게. 딸 전세 재계약 때 보태줄 돈도 남겨놓고. 그 상상을 하면서 혼자 웃었어요. 어두운 부엌에서 혼자 앉아서 소주 한 잔 홀짝이면서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때 그 웃음이 얼마나 허망한 웃음이었는지 다음 날부터 습관이 생겼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그 앱을 켜는 겁니다. 오늘은 얼마나 됐나? 어제보다 올랐나? 숫자가 올라가 있으면 기분이 좋고 그 기분으로 커피를 탔어요. 믹스커피가 왠지 더 달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운영자도 자주 연락을 했어요. 어르신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한 번 더 크게 갈 것 같아요. 어르신 믿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 목소리가 점점 익숙해졌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채팅방에서도 다들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수익률 250% 찍었어요. 이번 달 안에 출금하고 차 바꿀 거예요. 정말 인생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글들을 보면서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우리도 된다. 딸한테 전화가 왔을 때였어요. 전세 얘기를 또 꺼내는 겁니다. 집주인이 전세값을 올려달라고 한다고. 예전 같았으면 미안하다, 아빠가 도와주기가 어렵다. 그 말이 입 끝까지 올라왔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좀 있으면 보태줄 수 있을 것 같다. 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빠, 갑자기 무슨 돈이야? 그냥 아빠한테 방법이 생겼어. 걱정 마라. 전화 끊고 나서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 노릇한 것 같은 기분.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기분. 수익이 저렇게 나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출금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스치긴 했어요. 근데 운영자가 미리 말을 해뒀거든요. 어르신, 지금은 운용 중이라
중간에 출금하시면 수익이 줄어들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한꺼번에 크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하고 넘겨버렸어요.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 숫자가 진짜이길 바랐으니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시절을 돌아보면 딱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숫자는 저렇게 올라가는데 왜 내 손엔 아무것도 없는 걸까? 그 생각이 스칠 때마다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믿어보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그 불안을 꾹꾹 눌러 담았어요. 어두운 부엌에서 혼자 소주 한잔 하면서 여보, 이제 고생 끝났다고 중얼거리던 그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밤이면서 가장 슬픈 밤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손주 녀석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번엔 딸기 2팩 말고 뭔가 제대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적금을 하나 넣어주면 어떨까? 걔 이름으로 걔가 크면 꺼낼 수 있게. 그 생각에 앱을 열었어요. 출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전부 다 꺼내는 것도 아니고 딱 적금 하나 넣을 만큼만. 그런데 화면이 이상했어요. 출금 신청을 했는데 처리 중이라는 메시지만 뜨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오류인가 싶었어요. 앱이 좀 느린가? 인터넷이 느린가? 껐다가 다시 켜보고 핸드폰을 껐다 켜보고 그래도 똑같았습니다. 운영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출금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한참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지금 시스템 점검 중이에요. 내일이면 정상화될 겁니다. 그러려니 했어요. 시스템 점검이라고 하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싶어서 다음날 다시 해봤습니다. 여전히 안 됐어요. 운영자한테 다시 연락했어요. 이번엔 답장이 좀 늦었습니다. 어르신 확인해 보니까 금융감독원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요. 해외 자금이 포함돼 있어서 출금하려면 승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승인 비용.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엔 잘 몰랐어요. 승인 비용이 얼마인데요? 2천만 원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천만 원을 더 넣어야 내 돈을 꺼낼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 돈을 꺼내는데 왜 돈을 더 내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돈 꺼내는데 왜 돈을 더 내야 합니까? 운영자 말이 어르신 저도 답답합니다. 이게 금융감독원 규정이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승인 비용 내시면 바로 전액 출금해 드립니다. 어르신 수익금이 몇 배인데 2천만 원은 금방 메워지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 그걸 누르고 그 사이에서 한참을 흔들렸습니다. 채팅방에 올라가서 물어봤어요. 저 출금하려는데 승인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다들 이런 거 있었나요? 그랬더니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고 나니까 바로 다 나왔습니다. 저는 이틀 만에 전액 출금했어요. 걱정 마세요. 금감원 절차가 원래 그래요. 다들 내는 거예요. 다들 그랬다고 합니다. 다들 내고 나서 받았다고. 그 말들을 보면서 저는 또 흔들렸어요. 그 사람들이 다 저처럼 속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날 밤을 꼬박 세웠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천장만 보면서 생각했어요. 2천만 원을 내면 다 나온다. 내지 않으면 내 돈이 저기 묶여 있는 거다. 이미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저를 조여왔어요.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이 사람한테 아직 아무 말도 못했어요. 노후자금에 손댄 것도 보험담보대출 받은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자고 있는데 조금만 더 버티자. 2천만 원만 더 내면 다 끝나는 거야. 다음날 아침에 지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예요. 차마 사실대로 말을 못했어요. 내가 급하게 쓸 때가 생겼는데 잠깐만 빌려줄 수 있냐? 금방 갚을게. 친구가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냥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어. 걱정하지 마. 금방 갚을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50년 지기한테. 친구는 두 말 않고 빌려줬어요. 알았어, 급하면 써. 그 말을 들으면서 전화기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끊었어요. 그 돈을 보내는 순간 제 손가락이 잠깐 멈췄어요. 송금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한 5초를 그렇게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이러면 안 된다는 느낌. 그런데 눌렀어요.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송금 확인 문자가 왔고 운영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어르신 확인했습니다. 출금 처리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괜찮겠지,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스스로를 달래면서 또 하루를 기다렸어요. 이틀째 되는 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봤습니다. 문자 없음. 앱을 열었어요. 출금 신청 상태를 확인하려고. 그런데 앱이 안 열렸습니다. 몇 번을 눌러도 안 열렸어요. 껐다 켜봤습니다. 앱 자체가 사라져 있었어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그 느낌 아세요? 발바닥이 허공에 뜨는 것 같은 그 느낌. 그제야 알았습니다. 다 끝났다는 걸.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울지도 못했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몰라요.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밥 다 됐어요. 왜 안 나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경찰서에 가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바로 못 갔어요. 신고를 하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혹시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혹시 진짜 시스템 오류인 건 아닐까? 그 신락 같은 가능성을 붙잡고 사흘을 버텼습니다. 운영자 번호로 하루에 수십 번 전화했어요. 없는 번호입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그 말을 수십 번 들었습니다. 채팅방을 다시 찾아봤어요.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매일 아침 인사하던 사람들이, 수익 인증 올리던 사람들이 전부 없어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아내가 밥을 차려줬어요. 된장찌개였습니다.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밥상 앞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밥을 반도 못 먹고 일어났어요. 방에 들어와서 외투를 입었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아내한테 어디 간다는 말을 못했어요.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창고 앞에 서서 주식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소리가 떨렸어요. 70평생 경찰서라곤. 운전면허 갱신할 때밖에 안 가본 사람이 담당 경찰관이 자리를 안내해줬습니다. 차분한 분이었어요. 제가 가져간 것들을 꺼냈어요. 문자 캡처, 앱 화면, 송금 내역. 경찰관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더니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기억납니다. 안타깝다는 눈빛. 어르신, 설명해 드릴게요. 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받으셨던 문자, 상한가 확정 종목 알려준다는 그 문자. 그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후 3시 반에 장이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의 단일가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이미 10% 가까이 폭등한 종목이 화면에 다 보이는 거예요. 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나서 저녁 6시가 넘어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내일 상한가 확정. 이미 일어난 일을 예언처럼 포장해서 보내는 겁니다. 다음날 장이 열리면 어제 폭등한 종목이 당연히 강세를 보이죠. 저는 그게 신의 한 수인 줄 알고 감탄한 거고요. 이미 다 끝난 경기를 녹화해뒀다가 틀어주면서 이 팀이 골 넣을 겁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맞추는 게 아니라 맞은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법입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수법. 70평생을 살아온 제가 가장 기초적인 수법에 당한 겁니다. 경찰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첫 번째 문자부터 전부 다 그랬다는 말인가?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말을 이었어요. 채팅방 안에 있던 사람들, 수익 인증 올리던 사람들, 저를 어르신이라고 부르며 챙겨주던 사람들, 전부 같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회원이 아니라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다고. 저 같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더 깊이 끌어들이기 위한 역할극이었다고. 박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분, 매일 아침 인사해주던 분,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진짜였어요. 하던 그분도 전부 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복판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허탈했어요. 화가 난다기보다 그냥 무너지는 느낌. 앱 화면에 찍혔던 수익률 200%도 제 이름 옆에 찍혔던 그 숫자도 전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주식 거래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제가 보낸 돈은 주식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 통장으로 들어간 거라고. 2시간이 걸렸어요. 설명을 듣고 진술을 하고 경찰서를 나왔을 때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퇴근하고 있었어요. 장 보는 아주머니도 있고 뛰어가는 학생도 있고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아내 생각을 했어요. 지금쯤 저녁 차리고 있겠지. 왜 이렇게 늦나 하고 기다리고 있겠지. 그 얼굴을 어떻게 보나 싶었습니다. 70평생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자, 분수껏 살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조심성이 이번엔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 버스가 덜컹거렸어요. 창밖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허탈하면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창밖만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지나가는 걸.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좀 나갔다 왔어. 아내가 제 얼굴을 봤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밥 먹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를 데우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한테 말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은 그냥 넘겼습니다.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내랑 밥상을 마주하는데 말이 없어졌어요. 평소에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때부터는 달랐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밥 먹다가 눈이 마주치면 괜히 시선을 피하고 아내가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그게 더 미안했습니다. 지인한테는 전화를 못 받겠더라고요. 50년 지기한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사람이 무슨 낯으로 전화를 받아요. 번호가 뜨면 그냥 받습니다. 받지 못하고 그냥 봤어요. 손주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 나 이번 주 가도 돼? 그 문자를 보는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면 뭘 해줄 수 있나? 딸기 한 팩도 사줄 면목이 없는데 이번 주는 할아버지가 좀 바빠. 다음에 오자. 그 답장을 보내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밤이었어요. 불 끄고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아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자는 줄 알았는데 말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얘기했어요. 주식 문자 받은 것부터, 채팅방 들어간 것부터, 노후자금 건드린 것, 보험담보 대출 받은 것, 지인한테 거짓말하고 돈 빌린 것. 말하는 내내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다 말하고 나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뭐라고 할지 무서워서 한참 만에 아내가 말했어요. 얼마나 됐어요? 저는 숫자를 말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어요. 저는 그날 밤 평생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이불을 덮은 채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 손이 따뜻했는데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속았습니다. 평생 조심하면서 살았고 욕심 없이 살려고 했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속았습니다. 세상에 당신의 노후를 공짜로 챙겨줄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 아는 정보는 없어요. 내부자 정보라는 건 없습니다. 상한가 확정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말이 오면 그게 문자든 전화든 채팅방이든 그냥 끊으세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으세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근데 믿고 싶었습니다. 딱 한 번만 되면 된다는 그 마음이 눈을 가렸어요. 자식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 이 나이에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모라면 당연히 드는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딩방에서 오는 문자, 수익 인증이 넘치는 채팅방, 나만을 특별히 챙겨준다는 말, 전부 설계된 겁니다. 여러분을 끌어들이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문자를 받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 채팅방에 초대받고 있을 거예요. 제발 멈추세요. 통장이 텅 비고 나서야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보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부끄러웠어요. 70 먹은 사람이 이런 사기에 당했다는 게. 근데 그 부끄러움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단 한 분이라도 멈출 수 있다면 그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제 피눈물 섞인 이야기가 여러분께 닿기를 바랍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너 평생 경비만 서다 죽을래? 50년 지기 친구의 그 한마디가 제 노후를 반토막 냈습니다. 저는 72, 6년째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새벽마다 허리를 붙잡고 일어나 차곡차곡 모은 1억, 그 돈을 저는 단 한 달 만에 절반으로 날렸습니다. 코스닥 1위 황제주 믿었습니다. 설마 1등이 무너지겠냐고 믿었기 때문에 팔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집 한 채 값을 벌었다며 축배를 들 때 저는 왜 경비실 구석에서 숨죽여 떨고 있었을까요? 제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그 잔인한 봄날의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반, 머리맡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는 언제 들어도 정직합니다.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잠시 천장을 바라봅니다. 예전엔 이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음이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건 오늘 하루도 내가 건강하게 일어났다는 신호이고 아직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약속 같거든요. 올해로 72, 남들은 집에서 손주나 보며 편히 쉴 나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정신이 맑고 기분이 좋습니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아내가 깰까봐 조심조심 이불을 걷고 일어납니다. 욕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면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고 머리칼은 눈이 내려앉은 듯 허해졌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기분입니다. 66에 경비 일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제 눈은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인쇄소가 문을 닫았을 때 제 인생도 같이 끝난 줄 알았으니까요. 방한복을 겹겹이 챙겨 입고 아내가 어제 정성껏 빨아둔 두꺼운 양말을 신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바깥은 아직 칠흑같이 어둡고 찬바람이 매섭게 뺨을 때립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인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이 고요한 새벽길을 걷다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인쇄소 사장 소리 들으며 직원 5 데리고 호령하던 시절, 종이 냄새 가득한 작업실에서 밤을 새우던 젊은 날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세상이 디지털로 바뀌고 인쇄기가 멈췄을 때 제 손엔 낡은 아파트 한 채와 6천만 원 남짓한 돈이 전부였습니다. 처음 경비복을 입던 날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며 고개를 숙이는 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화장실로 숨어들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년을 버티고 나니 깨닫게 되더군요. 세상에 부끄러운 일은 없다는 것을요. 내 힘으로 땀 흘려버는 이 220만 원이 예전 사장 소리 들으며 벌던 수천만 원보다 훨씬 더 향기롭고 값지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경비실 문을 열면 전임 경비원이 피곤한 기색으로 인계를 합니다. 김씨 형님 일찍 오셨네. 별일 없었어요. 분리수거장 쪽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장씨 고생했어요. 이제 들어가서 오늘 푹 쉬어요. 짧은 대화를 나누고 혼자 경비실에 남습니다. 작은 전기난로 하나에 의지하는 이곳이 제 소중한 일터이자 서재입니다. 관리 일지를 펼치고 CCTV 화면을 하나하나 살피며 단지의 안녕을 확인합니다. 지나가는 입주민이 추운데 고생하시네요 하며 따뜻한 캔커피 하나 건네주면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게 사람 사는 맛이구나 싶습니다. 그렇게 6년을 한결같이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아내 약값이며 생활비 빼고 남은 돈을 차곡차곡 모았지요. 그렇게 인쇄소 정리하고 남은 돈에 제 땀방울을 보태니 드디어 통장에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제 인생의 훈장 같은 돈입니다. 밤잠 설치며 야간 근무 서고 무시당해도 허 웃으며 넘기고 한겨울 칼바람 맞으며 눈을 치워 만든 소중한 1억.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부부 몸져 누웠을 때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게 해줄 마지막 자존심이고, 우리 손주 녀석 대학 갈 때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다 하고 당당하게 내밀 봉투입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김창봉 너 참 잘 살았다, 이만하면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억만 있으면, 그리고 이 경비 일만 계속할 수 있다면 제 노후는 탄탄대로일 줄 알았습니다. 세상 천지 부러울 게 없는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70대라고 믿었습니다. 경비실 창밖엔 어느새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번지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깨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저는 그렇게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한 건 재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경비실 근무를 서다 보면 솔직히 심심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 2시, 3시쯤 되면 단지 안은 완전히 조용해지고 CCTV 화면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책을 읽다가도 눈이 침침해지고 라디오를 틀자니 혹시나 시끄러워 주민들 자는데 방해가 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간 근무 교대를 하던 동료 박 씨가 스마트폰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평소 무뚝뚝하던 사람이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길래 슬쩍 물어봤습니다. 박 씨,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 아들이 용돈이라도 보냈나 보지. 아이고, 김영 용돈보다 낫네요. 이거 봐요. 오늘 삼성전자가 꽤 올랐어. 박 씨는 주식을 꽤 오래 한 사람이었습니다. 경비 일을 하며 틈틈이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해왔다는데 원금도 제법 불리고 매달 배당금도 받는다고 하더군요. 큰돈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달에 커피값 정도, 아내랑 외식 한번 할 정도만 나오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한 건데 이게 쏠쏠해요. 커피값 용돈보다 낫다.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사실 저도 크게 벌겠다는 욕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경비실 자판기 커피 대신 가끔은 근처 카페에서 아내랑 비싼 커피도 마시고 손주 녀석들 오면 10,000원짜리 한 장 더 쥐어주고 싶은 딱 그 정도 마음이었습니다. 아들한테는 괜히 걱정 끼칠까봐 말하지 않고 조용히 증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앱으로 다 되더군요. 신기하기도 하고 내 개인정보가 어디로 새는 건 아닌가 무섭기도 했지만 박 씨가 알려준 대로 차근차근 따라했습니다. 첫 투자금은 딱 3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원 든 노후 자금 통장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목숨줄이니까요.
대신 저축하려던 돈이랑 이런저런 잡비를 조금 합쳐서 3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추천해준 대로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그 회사 주식을 사놓으니 왠지 저도 대기업 주주가 된 것 같아 어깨가 으쓱해지더군요. 처음 주식 앱에 제가 산 종목이 떠 있는 걸 봤을 때의 그 기분은 참 묘했습니다. 적금 통장은 숫자가 얌전히 쌓이는 느낌이라면 주식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았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오면 내 심장도 같이 뛰고 파란 불이 들어오면 괜히 경비실 공기도 서늘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5천 원이 올라 있더군요. 300만 원 투자해서 5천 원, 별것 아닌 돈이죠. 그런데 그게 어찌나 기쁘던지 경비실에서 혼자 실실 웃었습니다. 지나가던 주민이 아저씨 오늘 좋은 일 있으세요? 하고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돈이 스스로 돈을 벌어온 겁니다. 그게 참 묘하게 중독적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T. 남들이 다 아는 큰 회사들만 조금씩 샀습니다. 이런 종목은 안 망한다. 떨어져도 기다리면 다 올라온다는 박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수익은 소소했습니다. 한 달에 잘 되면 5만 원, 안 되면 3만 원 마이너스. 그야말로 딱 커피값 벌이었습니다. 아내한텐 끝까지 비밀로 했습니다. 주식이라면 도박이라며 손사래를 치는 사람이니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합디다. 5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싶었는데 수익이 조금씩 나니까 그 한도가 슬금슬금 올라갔습니다. 500이 700이 되고 어느새 1000만 원이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호황이라며 며칠 새 쑥쑥 오르더니 제 계좌에 40만 원이라는 수익이 찍혔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경비일로 40만 원을 더 벌려면 대체 야간 근무를 몇 번이나 더 서야 하고 그 추운 겨울날 눈을 얼마나 치워야 하는지 계산이 되더군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야 벌 수 있는 돈인데 손가락 몇 번 까닥였다고 일주일 만에 내 손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40만 원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달콤한 맛을 보고 나니 더는 커피값에 만족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자꾸 속삭였거든요. 야, 김창복 1000만 원 넣어서 40만 원이면 1억을 넣었으면 400만 원 아니냐? 그럼 경비일 안 해도 되잖아.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꾹꾹 눌렀습니다. 아직은 제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1억짜리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 그것만은 6년 경비 생활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경비실 창밖으로 봄꽃이 피고 매미가 울고 낙엽이 져도 저는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단단했던 원칙이 깨지는 데는 오랜 친구 녀석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최병철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벌써 50년이 넘은 인연이지요. 젊었을 때는 꽤 자주 어울렸는데 나이가 들고 각자 살기 바쁘다 보니 명절에 단체 카톡으로 안부 묻는 게 전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 잡혔습니다. 다들 70이 넘었으니 이제 이런 자리도 얼마나 더 이어질까 싶어 묵직하게 쑤시는 허리를 참고 나갔습니다. 모임 장소는 동네에서 제법 유명하다는 고깃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라 처음엔 다들 반갑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술이 한 잔, 두 잔 돌다 보니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야기가 건강 아니면 돈으로 끝이 나더군요. 누군가는 자식들이 보내준 용돈 자랑을 하고 누군가는 손주 녀석 학원비 보태준 이야기를 하며 은근히 자기 형편을 내비쳤습니다. 나는 요즘 주식이 쏠쏠해 배당주 위주로 모아놨더니 매달 꼬박꼬박 용돈이 나와. 역시 그래도 땅이지 부동산이 최고야. 세금이 무서워도 오르는 거 보면 든든해.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저는 그냥 조용히 고기나 굽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오자 박 씨한테 배운 대로 나도 삼성전자 조금 한다고 했더니 맞은편에 앉아있던 병철이가 젓가락을 딱 내려놓으며 저를 빤히 쳐다봅디다. 야, 김창복. 너 아직도 그러고 있냐? 술 한 잔 먹은 그 친구 목소리가 꽤 컸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요. 삼성전자? 그거 들고 언제 부자 될래? 주가가 기어다니고 있잖아. 야, 너 혹시 삼천당제약 알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제약회사면 제약회사지 3천당은 또 뭔지. 제가 멍한 표정으로 제약회사야? 하고 묻자 병철이가 픽 웃으며 스마트폰을 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엔 빨간색 선이 계단도 아니고 그냥 수직으로 솟아오른 모양의 차트가 떠 있었습니다. 이거 봐, 이게 3천당 제약 주가야. 나 이거 작년에 샀거든. 지금 얼마 벌었는지 알아? 내 월급 10년치를 한 번에 벌었어, 이 사람아. 병철이가 말한 금액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 칼바람 맞으며 아파트 단지를 돌고 분리수거장에서 씨름하며 번 돈이 한순간에 초라해지는 숫자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안에 있던 고기가 모래알처럼 까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회사길래 이래? 먹는 인슐린이야, 알약. 당뇨 환자들이 매일 배에 주사 맞느라 얼마나 고생하냐. 그걸 그냥 비타민처럼 꿀꺽 삼키기만 하면 되는 알약 기술을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대. 미국이랑 15조 원 넘게 계약을 했는데 이익의 90%를 우리 3천당이 다 가져온다잖아. 전 세계 시장을 다 먹는 거라고. 너 코스닥 1위 등극했다는 뉴스도 못 봤냐? 병철이는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제약이니 미국 FDA니 글로벌 독점 계약이니 하는 말들은 제게 외계어처럼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병철이가 벌었다는 그 숫자 그리고 코스닥 1위라는 그 장엄한 명칭만큼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기업들이 모인 코스닥에서 1등이라는데 그게 설마 가짜겠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에 3천당 제약을 쳤습니다. 뉴스가 본물 터지듯 쏟아지더군요. 코스닥 시총 1위 등극, 에코프로 제치고 왕좌에 앉다. 글로벌 제약 시장의 게임 체인저. 기사 제목마다 황금빛 서사가 가득했습니다. 차트를 다시 보니 병철이가 보여준 그 수직 상승 곡선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주가를 보니 100만 원 언저리였습니다. 주당 100만 원이 넘는 주식. 사람들은 그걸 황제주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진 삼성전자는 몇만 원짜리인데 이건 이름부터가 황제였습니다. 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스닥 1등인데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런 회사가 어디 가겠어? 병철이 말대로 지금이라도 타야 하는 거 아닐까? 그날 밤 아내 옆에 누웠지만 눈이 번쩍번쩍 떠졌습니다. 천장을 스크린 삼아 자꾸 계산기를 두드려보게 되더군요. 만약 내가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아니 만약 5천만 원을 넣었다면 수익이 얼마지? 만약 내 통장에 있는 1억 전부를 넣었다면? 머릿속에서 억 단위의 숫자들이 춤을 췄습니다. 에이, 정신 차려. 그 1억은 내 목숨줄이야.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빨간색 수직 곡선이 환영처럼 보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제 마음속에 인생 역전이라는 무서운 불씨가 지펴진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엔 온통 그 이름뿐이었습니다. 3천당 제약. 경비실 CCTV 화면을 보면서도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면서도 자꾸만 그 빨간색 차트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돋보기를 치켜쓰고 밤마다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 이상한 확신이 생기더군요. 15조 원 규모의 계약, 그리고 이익의 90%를 회사가 가져온다는 파격적인 조건. 제약회사는 잘 모르지만 이게 대단한 거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 당뇨 환자들이 아픈 주사 대신 이 알약을 먹게 된다면? 그 돈이 다 이 회사로 들어온다면? 숫자가 나올 때마다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강하게 잡아당긴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라는 이름표였습니다. 저는 주식을 모릅니다. 하지만 1등이 뭔지는 압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가게,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 1등은 곧 보증수표나 다름없지요.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믿는 것처럼 저도 3천당 제약이 대한민국 코스닥 정상에 우뚝 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전판이 생겼다고 믿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1등 기업이 나를 속이겠어? 적어도 쓰러지진 않겠지. 그 생각이 드니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유튜브를 켜니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목표 주가 300만 원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댓글엔 벌써 2배 벌었다. 지금 안 사면 바보라는 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이 평생 처음 주식해서 손주들 용돈 두둑이 줬다는 글을 보고 나니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느 전문가의 보고서에서 이 문장을 봤습니다. 기업 가치는 현재 대비 최소 3배 이상 재평가될 것이다. 지금 100만 원짜리 주식이 300만 원이 된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날부터 제 머릿속 계산기가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00만 원만 사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빼려면 노후 자금 통장을 건드려야 합니다. 그건 안 된다고 다짐했는데 다시 계산해 봅니다. 아니지, 5천만 원을 넣으면 수익이 1억인데 그럼 원금을 다 빼고도 1억이 남네. 어라, 그럼 차라리 전액을 다 넣으면? 이 계산의 끝이 낭떠러지라는 걸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경비실 창밖으로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평화로운 오후, 병철이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야, 창보가, 너 아직도 안 샀냐? 너 평생 경비만 서다 죽을래?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억 원. 제 70년 인생의 땀방울이자 제 목숨보다 귀하게 품어온 훈장. 저는 그 훈장을 들고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위험한 길로 들어설 준비를 끝냈습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기까지 꼬박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잠자리에 들어도 천장의 주가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아내는 눈치가 빨라 당신 요즘 어디 아파? 밥도 잘 안 먹고 하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허리가 좀 쑤셔서 그래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을 같이 산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제 입안이 서늘한 금속을 문 것처럼 썼습니다. 결국 사흘째 오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 벤치에 앉아 습관처럼 열어본 주가는 100만 원 초반대 어제보다 또 몇만 원이 올라 있었습니다. 병철이한테선 카톡이 와 있더군요. 야, 오늘 또 쌌다. 너 아직도 구경만 해? 버스 떠난다. 따뜻한 봄볕이 등을 감싸는데 제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주식 앱을 열고 3000당 제약 매수창을 띄웠습니다. 수량 입력창에 숫자를 적었다가 지웠다가 다시 적었습니다. 100주. 금액으로 딱 1억 원. 제 통장에 든 70년 인생의 무게 전부였습니다. 손가락이 매수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벤치가 들썩이는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관둬, 이건 아니야.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화면에 매수 완료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손도 떨리고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잠시 뒤엔 말로 다 못할 홀가분함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나도 황제주의 주인이 되었다는 그 묘한 해방감. 아직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비밀스러운 도약이 시작된 겁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앱을 열었더니 자고 일어난 사이에 300만 원 수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경비일로 한 달 반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하룻밤 사이에 생긴 겁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아내가 왜 그래? 하고 물었지만 꿈이 좋았나 봐 하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수익은 500만 원, 700만 원을 넘어 며칠 만에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비 일을 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보게 됐습니다. 장이 열리는 9시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순찰을 돌다가도 나무 뒤에 숨어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빨간 숫자를 볼 때마다 아랫배 쪽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리수거 민원을 처리하고 주차 안내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빨간 숫자뿐이었습니다. 수익이 1500만 원이 된 날은 퇴근길에 혼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평소엔 비싸서 쳐다보지도 않던 수입 캔맥주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하는데 손이 다 떨리더군요. 집에 와서 아내 몰래 혼자 한 캔을 땄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그 시원함. 아, 이게 진짜 돈 버는 맛이구나 싶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기분 좋게 술을 마셔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병철이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나 샀다. 병철이는 잘했다. 이제 우리같이 부자 되는 거야. 라며 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며 저는 장밋빛 미래를 그렸습니다. 이 돈이면 손주 녀석들 학원비도 대주고 아내 무릎 수술도 최고 좋은 병원에서 해주고 아들 내외한테 생색내며 밥 한 끼 살 수 있겠구나.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진 아파트 단지가 평소보다 수천 배는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수익이 드디어 2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주가는 120만 원을 넘어 123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때 팔았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 노후를 지킬 수 있었던 마지막 탈출구였습니다. 2천만 원이면 경비일로 몇 년을 더 버텨야 만질 수 있는 큰돈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팔았습니다. 병철이는 아직 FDA 허가도 안 났다. 200만 원은 무조건 간다며 저를 붙들었습니다. 유튜브 속 전문가들도 이제 시작이라며 제 욕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2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되고 결국 1억 수익을 내서 인생 역전을 하는 그 달콤한 꿈을 포기하기 싫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딱 거기까지가 제 복이었는데 저는 더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은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었습니다. 4월 초에 아주 평범한 아침이었지요.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습관처럼 주식 앱을 열었을 때 주가가 조금 빠져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는 게 주식 아닙니까? 병철이도 이건 건강한 조정이다. 오히려 살 기회다라며 저를 안심시켰으니까요. 경비실에 도착해 야간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전 9시 드디어 장이 열렸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앱을 열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숫자가 온통 파란색이었습니다. 처음엔 얼마나 빠졌나 확인하려고 돋보기를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숫자 옆에 선명하고 차갑게 하한가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박 씨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떨어질 수 있는 최대치인 30%가 한 번에 날아가는 것.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코스닥 1위 주식을 가졌는데 설마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나 싶었지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그 지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앱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통신 오류겠지, 뭔가 잘못된 거겠지. 하지만 다시 켜도 화면은 똑같았습니다. 파란 숫자, 마이너스 30%. 불과 며칠 전까지 2천만 원이 넘게 찍혀있던 수익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제는 제 피 같은 원금까지 무서운 속도로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본물 터지듯 쏟아지더군요. 삼천당제약 임상 결과 논란, 불투명한 공시 의혹, 외국인 대규모 매도 폭탄. 어려운 말들이었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 말입니다.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쵸? 매일 아침 밝게 인사를 건네는 302호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타들어가는 가슴을 억누르며 스마트폰을 재빨리 뒤집어 엎어놓았습니다. 네, 아주머니 좋은 하루 되세요. 억지로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경련을 일으키는 걸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나간 뒤 다시 화면을 봤지만 하한가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속은 시커멓게 타 들어가는데 경비실 밖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화단에 심어놓은 튤립은 따스한 봄볕에 고개를 내밀고 있고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등굣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움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 앉았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국에 밥을 말아 몇 숟가락 억지로 밀어 넣다가 결국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나서 더는 못 먹겠더군요. 다시 경비실로 돌아와 앱을 열었지만 하한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병철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더군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한가잖아.
한참 뒤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지금 정신없어. 그냥 버텨. 이런 거 주식에선 늘상 있는 일이야. 기다리면 무조건 올라와. 기다리면 올라온다. 저는 그 말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한가였습니다. 조금 오르는 척하다가 다시 폭락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제 계좌 손실이 3천만 원을 넘어선 날, 퇴근하고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내 얼굴을 봐야 하는데 도저히 그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팝 다 차려놨는데. 응, 단지에 일이 좀 있어서 교대가 늦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내가 눈치를 챘을까요? 텔레비전에서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뚜껑을 내리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70년 인생에 이런 밤이 있었나 싶더군요. 인쇄소가 망했을 때도 이 정도로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위로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고 내가 원칙을 어겼으며 내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오로지 제 탓이었습니다. 손실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노후를 지켜주던 1억 원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절을 처음 생각한 건 계좌의 손실액이 4천만 원을 넘어섰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미련하게 버텼습니다. 병철이의 장담을 믿었고 유튜브 전문가들의 호언장담을 믿었으며 무엇보다 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코스닥 1위 기업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리 없다고, 이건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라고 매일 밤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4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마주한 순간 비로소 잔인하고도 구체적인 계산이 시작되더군요. 4천만 원. 제가 경비 일을 해서 이 돈을 다시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월급 220만 원에서 생활비 떼고 아내 약값 떼고 숨만 쉬며 살아도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고작 50만 원 남짓입니다. 그 50만 원을 모아 4천만 원을 만들려면 꼬박 80개월, 그러니까 6년하고도 8개월이 더 걸립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저는 몇 살이 됩니까? 78. 그 숫자가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70대 노인에게 6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남은 생의 절반일지도 모르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생명줄입니다. 그럼에도 팔지 못했습니다. 팔면 손실이 확정되니까요. 팔지 않는 한 이건 그냥 사이버 머니일 뿐이라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를 것이다. 버티면 승리한다. 그 주문을 매일 경비실에서 외우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 간절한 기도와는 반대로 주가는 처참하게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은 조금 오르기도 했죠. 그럴 땐 경비실에서 혼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이제 반등이다. 이제 올라가는 거야. 하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더 큰 폭락이 찾아왔습니다. 그 잔인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이 제 감각은 무뎌져 갔습니다. 처음 100만 원이 빠졌을 때 느꼈던 그 심장이 멎을 것 같던 공포가 나중엔 1000만 원이 사라져도 그냥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는 무감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저녁 팝상 앞에서 조심스럽게 제 눈을 맞췄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힘들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걱정이 가득 담긴 그 맑은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환절기라 그런지 몸이 좀 피곤해서 그래. 제 인생에서 가장 비겁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4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주가가 또 한 번 힘없이 꺾이던 날, 저는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퇴근하는 주민들을 보며 처음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더는 버틸 힘도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량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매수할 땐 온몸이 떨리더니 오히려 팔 때는 아무런 떨림도 없더군요. 다만 눈앞이 안개 낀 듯 흐릿해졌을 뿐입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5,120만 원.
1억 원이 한 달 만에 5천만 원이 됐습니다. 반토막 그 숫자를 보는데 이상하게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크게 무너지면 차라리 실감이 안 나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냥 앱을 지워버렸습니다. 병철이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나 다 팔았다. 야, 너 지금 팔면 안 돼. 이제 곧 반등 온다니까. 저는 더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병철이와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미안해서였을지 본인도 망해서였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내는 제 뒷모습만 보고도 모든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가 좋아하는 청국장을 끓여 밥상을 차려주더군요.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는데 저는 밥을 먹으면서 울컥하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식사를 마쳤을 때 아내가 조용히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닥만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것부터 1억을 전부 쏟아부은 것, 그리고 오늘 5천만 원을 날려버린 것까지요. 다 말하고 나니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아주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건강하면 됐지. 돈이야 천천히 모으면 되잖아.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아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평생 가장이라는 무게를 견디며 꾹꾹 참고 살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도 제 어깨를 다독이며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돋보기를 쓰고 남은 5천만 원이 찍힌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부부가 남은 생을 견뎌야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 도저히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경비 일을 몇 년은 더 해야 할 겁니다. 허리가 버텨주는 한, 무릎이 견뎌주는 한 말입니다. 창밖으로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소중히 덮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반이면 알람이 울릴 겁니다. 삭신이 쑤시고 마음이 시리더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경비복을 입고 아직 어두운 새벽길을 걷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도 다시 걸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제가 지금 이 남은 5천만 원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저는 요즘도 변함없이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허리는 여전히 묵직하게 쑤시고 무릎은 시리고 거울 속 얼굴은 주름이 한 줄 더 깊어졌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엔 통장에 든 1억이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줬는데 이제 그 방패가 속절없이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경비복 단추를 채울 때마다 그 무게가 가슴 한쪽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래도 저는 출근합니다. 경비실에 앉아 CCTV 화면을 보고 주민들께 인사하고 분리수거장을 정리하고 단지를 순찰합니다. 또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제 손엔 주식 앱이 없습니다. 벼락 맞은 듯 파란 숫자가 가득하던 그 앱은 진작에 지워버렸습니다. 요즘은 그 시간에 그냥 창밖을 봅니다. 화단에 꽃이 피고 지는 것,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 그런 당연한 풍경들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지옥 같던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군요. 제가 왜 그 함정에 발을 들였는지 지금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첫째는 코스닥 1이라는 이름에 눈이 멀었습니다. 1이라는 말이 마치 제 돈을 지켜줄 안전 보증수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1위는 오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내일의 1위가 꼴찌로 추락하는 데는 뉴스 한 줄이면 충분하다는 그 단순한 진실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둘째는 친구의 성공담을 내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병철이가 나쁜 뜻으로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번 돈이 신이 나서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누군가의 성공은 결코 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병철이가 들어간 시기와 제가 들어간 시기는 달랐습니다. 저는 화려한 잔치가 다 끝나고 설거지할 때쯤에야 숟가락을 든 셈이었습니다. 셋째는 욕심이 제 판단을 흐렸습니다. 수익이 2천만 원이 났을 때 그때가 제 인생의 마지막 탈출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4천만 원, 1억을 꿈꿨습니다. 그 눈먼 욕심이 나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욕심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요구합니다. 그것도 우리 같은 노인들의 노후 자금으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돈에 손을 댔습니다. 잃으면 다시 벌 시간이 없는 돈, 잃으면 내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돈. 그 돈으로는 어떤 도박도 투기 서린 투자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문자 메시지 앞에서 그 6년의 원칙을 허무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왜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느냐고요? 솔직히 너무 창피합니다. 70 넘은 노인이 친구 꼬임에 넘어가 노후 자금을 날렸다는 게 말하고 나면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동네방네 떠드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도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 제 모습처럼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봐서입니다. 지인이 주식으로 큰돈 벌었다는 소리에 귀가 솔깃해진 분, 코스닥 1인이 황재준이 하는 화려한 이름에 마음이 흔들리는 분, 노후 자금 한 번만 굴려볼까? 슬쩍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계신 분, 그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닿았으면 합니다. 우리 나이의 투자는 수익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잃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노후 자금은 두 번 다시 채울 수 없는 마지막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에 금이 가면 새어나가는 물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경비실을 지킵니다. 예전과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고 똑같은 경비복을 입고 똑같이 주민들께 인사합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이 일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고역이었다면 이제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소중한 자리가 됐습니다. 남은 5천만 원을 지키려면, 우리 부부가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제 몸이 허락하는 한 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욕심을 부린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은 5천만 원을 목숨처럼 아끼는 것, 그리고 이 뼈아픈 이야기를 동료 여러분께 솔직하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부디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경비실 차가운 의자에 앉아 반토막 난 통장을 떠올리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방울의 무게를 잊지 마십시오. 그 땀방울이 모인 돈은 세상 그 어떤 황제주보다 귀하고 그 어떤 코스닥 1위 기업보다 더 단단합니다. 새벽 4시 반,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이 울립니다. 저는 일어납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아직 어두운 새벽길을 걷습니다.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시려도 당당히 걷습니다. 이 걸음만이 제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이제는 뼈저리게 압니다. 여러분의 새벽은 부디 저보다 따뜻하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